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의 한 낡은 세탁소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여든이 넘은 노인이 다림질을 멈추고 태극기를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 떨리는 손에서, 그 떨리는 입술에서 나온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흥민아, 이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40년 가까운 타향살이를 온몸으로 버텨온 한 노인의 그것이 마지막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LAFC의 슈퍼스타가 경기를 마치자마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홀연히 사라진 것입니다. 구단 버스는 한참을 기다렸지만 그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화려한 행사장도 카메라가 기다리는 인터뷰 현장도 아니었습니다. 어두운 골목 끝 간판도 희미한 허름한 세탁소 앞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두 사람이 마주 앉은 작은 식탁 위에는 단 하나의 음식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눈물 젖은 비빔밥 한 그릇. 말을 잇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던 그 장면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한국의 자존심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그날 밤 그 세탁소를 떠올립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따뜻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곳이 어딘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계신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처음 그 세탁소를 알게 된 건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저는 그 무렵 LA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스포츠 칼럼니스트였습니다. LAFC의 새 시즌 개막을 앞두고 손흥민의 이적 소식을 취재하던 중이었습니다. 공식 기자회견과 훈련 현장 취재 사이사이 저는 한인타운 커뮤니티 분위기를 직접 두 발로 걸으며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세계적인 선수가 같은 도시로 온다는 것이 이곳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숫자나 통계가 아닌 진짜 목소리로 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메모장을 손에 쥐고 한인타운 골목을 걷던 오후였습니다. 화려한 대로에서 불과 2블록을 꺾어 들어갔을 뿐인데 그곳은 마치 시간이 다른 속도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 들어선 카페와 갤러리 간판들 사이로 유독 낡고 희미한 간판 하나가 눈에 걸렸습니다. 세탁소였습니다. 글씨는 오래전에 지워진 듯 거의 보이지 않았고 쇼윈도 유리는 손때와 세월이 겹겹이 쌓여 뿌옇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빨간 고무 대야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안쪽에서는 다리미에 뜨거운 김이 유리 너머로 아른거렸습니다. 오래된 것들만이 풍기는 특유의 냄새, 낡음 속의 고집 같은 것이 그곳에는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도 모르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 들어서자 작은 방울 소리가 났습니다. 계산대 위에 달린 낡은 종이였습니다. 그러나 안쪽에 있던 노인은 소리를 들었는지도 모를 만큼 다리미질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등이 조금 구부정했고 손마디는 굵고 거칠었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깊었지만 그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오래도록 기다려온 사람의 눈빛, 지쳤지만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가 박노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과 사연을 제대로 알게 된 건 한참 뒤였지만 저는 지금도 그를 처음 본 그 순간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취재가 그날 이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리라는 것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의 82이었습니다. 한국 남쪽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 40이 갓 넘은 나이에 미국 땅을 처음 밟았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이 영어 한마디도 못한 채였습니다. 손에 쥔 것이라고는 낡은 가방 하나와 반드시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는 각오뿐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내렸을 때 어떤 기분이었냐고 나중에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냥 무조건 고개만 끄덕이면서 앞만 봤지. 그 짧은 대답 안에 40년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말 그대로 생존이었습니다. 주인이 내주는 창고 한켠에서 잠을 자고 새벽 4시에 일어나 남의 세탁소 일을 거들었습니다. 영어는 몸으로 배웠습니다. 손님이 뭔가를 가리키면 고개를 끄덕이고 계산서를 보여주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틀리면 틀린 대로 손해보면 손해보는 대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이 조그만 가게를 얻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걸린 세탁소를 처음 열던 날 그는 눈물이 나올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냥 얼떨떨했어요. 이게 내 가게라는 게 실감이 안 났지. 그날 이후 하루 16시간을 일했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등이 굳어가는 것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자식 셋을 키우는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먼저 아프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파도 참고 힘들어도 웃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아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그의 하루는 단순하게 반복됐습니다.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고 오전 내내 손님들의 옷을 다리고 점심은 냉장고에 남은 것으로 조용히 때웠습니다. 오후에는 한국 방송 뉴스를 틀어놓고 일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물어갈 무렵이면 TV 앞에 낡은 의자를 끌어다 놓고 앉았습니다. 축구 중계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중 그 시간만이 유일하게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손님도 없고 전화도 울리지 않는 저녁의 세탁소 형광등 불빛 아래서 노인은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특히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가 화면에 등장하는 날이면 노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손에 쥔 리모컨을 내려놓고 허리를 조금 더 세우고 볼륨을 살짝 높였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아주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 아이 참 바르게 컸어. 손흥민을 처음 알게 된 건 몇 해 전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한국 채널에서 인터뷰를 보다가 문득 그 이름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마음, 아버지와의 관계, 팀 안에서 드러나는 태도, 인터뷰마다 한결같은 겸손함. 그것들이 노인의 마음속에 하나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아요. 그게 좋아요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그 선수에게서 자신이 40년 동안 지키려 했던 무언가를 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자존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낯선 땅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으려 한 그 마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두 가지는 노인에게 사실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좁은 세탁소를 지키며 그가 평생 붙잡아온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LAFC 이적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선수가 LA로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도시에 노인은 오래된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두듯 그 소식을 가슴속에 간직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세탁소 안의 TV 볼륨이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창가 쪽 의자가 TV 정면으로 조금 더 당겨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빛 안에는 이름 붙이기 어려운 어떤 감정이 조용히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대인지 그리움인지 아니면 말하지 못하는 또 다른 무언가인지 저는 그때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한참을 그 작은 세탁소 안에서 노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취재 목적으로 시작한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메모를 내려놓고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방식, 쉬어가는 호흡, 말끝에 담긴 무게감. 이 사람이 살아온 시간이 고스란히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켜진 조용한 세탁소 안에서 40년을. 이 좁은 공간에서 버텨온 사람의 이야기가 낮고 단단하게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말미에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세탁소 한켠에 걸린 태극기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오래전 처음 가게를 열던 날. 걸어두었다는 그 태극기는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빛이 조금 바랬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노인 자신처럼. 저 깃발 걸 때가 생각나요. 이게 내 나라라는 게 그때는 그렇게 자랑스러웠는데. 그리고 잠시 후 덧붙였습니다. 요즘도 자랑스럽긴 한데 이젠 몸이 달라졌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단순한 노쇠함으로 들렸습니다. 그가 혼자 감추고 있던 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그 무게를 알게 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자리를 일으켜 문을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흥민이를 한 번이라도 가까이서 보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인데.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봤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의 뒤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은 것, 말할 수 없는 것. 그 무게가 형광등 불빛 아래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 무게의 정체를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한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한 글을 발견했습니다. 익명으로 올라온 짧은 글이었습니다. 그것을 읽는 순간 저는 노인이 했던 말들이 한꺼번에 되살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모든 것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 하나가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일의 시작이 됩니다. 그 게시글을 처음 발견한 건 취재 메모를 정리하던 늦은 밤이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게시판은 제가 한인타운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틈틈이 들여다보던 곳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생활정보나 가게 홍보 혹은 고국 소식에 달린 짧은 댓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한 게시글이 유독 눈에 걸렸습니다. 제목도 없었습니다. 그냥 짧은 문장 하나로 시작하는 글이었습니다. 누가 올렸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익명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냥 스크롤을 내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첫 줄을 읽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한인타운 세탁소 어르신이 많이 편찮으십니다. 그 문장 하나가 온몸에 퍼지는 데는 채 몇 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천천히 내려 읽었습니다. 글은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담긴 내용은 무거웠습니다. 박 노인이 암 진단을 받은 것은 이미 꽤 되었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오래 남지 않았다고 했지만 노인은 그 사실을 자식들에게도 단골 손님들에게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고 평소처럼 웃으며 다림질을 하고 저녁이면 축구 중계를 기다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글을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는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오래된 단골 손님인지 혹은 우연히 사정을 알게 된 이웃인지. 하지만 그 짧은 글 안에는 노인을 오래 지켜봐온 사람만이 쓸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담담하지만 절박한 문장의 온도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음 날 다시 세탁소를 찾아갔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같은 다리미, 같은 작업복, 같은 표정. 흔들림 없이 반듯하게 서서 셔츠 한 장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내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게시글 이야기를 꺼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커피 2잔을 사들고 들어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전날 하지 못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척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몸은 좀 어떠시냐고. 노인은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별거 아니라는 듯 웃었습니다. 이 나이엔 다 그렇죠 뭐. 여기저기 삐걱거리는 거야 당연하지.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더 말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손님을 배웅하고 안쪽으로 들어갈 때 잠깐씩 멈추는 순간들. 허리를 짚거나 계산대 모서리를 손으로 잡거나 깊게 숨을 들이쉬는 모습.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먼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손님 앞에서는 절대 그 표정을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웃음은 한결같았고 목소리는 언제나 부드러웠습니다. 그 한결같음이 오히려 보는 이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가 밤을 어떻게 보내는지는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늦게 서류를 가져다 드리러 세탁소 앞을 지나쳤을 때였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조용하고 낮은 참아내는 소리. 기침 소리였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잦아들었다가 다시 올라오는 밤 안으로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두 손으로 막는 것 같은 소리. 저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노크를 해야 할지 그냥 돌아서야 할지. 결국 저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를 돌봐주고 싶은 마음과 그가 원하는 방식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짐이 되기 싫었던 겁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확인했을 때 저는 그 말이 오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짐이 되기 싫어서 40년을 혼자 버텨온 사람이 마지막도 혼자 버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이웃들이 불편해할까봐, 아는 사람. 누구에게도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한 채 다리미를 쥐고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평생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 방식으로 40년을 살아왔으니 마지막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유일하게 빛이 들어오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물녘 TV 화면에 손흥민이 등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몸의 통증도 낡아가는 가게도 혼자라는 사실도 잠시 뒤로 물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손흥민을 볼 때 마치 오래된 친구를 보듯 했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더 따뜻한 시선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운 것을 오래 지켜봐온 사람의 눈빛. 그 눈빛이 노인에게 그나마 남아있는 온기였습니다. 그리고 LAFC 이적 소식이 전해진 그날 이후 그 온기는 조금 더 간절한 빛깔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도시에 있다는 사실.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기대. 그러나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현실은 냉정하게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 앞에서 노인은 스스로 소원의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그 즈음 저는 취재 방향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손흥민의 LAFC 합류가 한인 커뮤니티에 미치는 경제적, 문화적 영향을 분석하는 기사였습니다. 구단 관계자 인터뷰, 팬 반응, 스폰서십 현황 같은 것들을 정리해 나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 데이터들이 공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숫자와 통계로는 담아낼 수 없는 무언가가 그 세탁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메모장을 덮고 다시 한인타운 골목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박 노인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노인은 처음에 손사래를 쳤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그냥 늙은이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꾸준히 드나들면서 커피도 사가고 별말 없이 옆에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부터 노인 쪽에서 먼저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란 결국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 마음이 열리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천천히 흘러나온 이야기들이 모이면서 저는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무언가를 품어왔는지를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어느 저녁 노인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는 손때로 검게 달아 있었고 모서리는 오랜 시간에 눌려 둥글게 너덜거렸습니다. 안을 채운 글씨들은 빼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백이 많았습니다. 몇 장을 넘기더니 그가 한 곳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 페이지를 제 쪽으로 천천히 밀어놓았습니다. 저는 그 짧은 문장을 읽었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만 가까이서 보고 싶다. 글씨는 크지 않았습니다. 힘을 주어 눌러 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글씨 안에 담긴 무게가 읽는 사람의 가슴을 그대로 눌러왔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문장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수첩을 조용히 덮으며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같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쓸데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마지막 남은 힘으로 붙들고 있는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소원을 향해 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LAFC 경기 티켓 가격은 이미 이적 발표 직후부터 빠르게 올라 있었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선발 출전하는 경기는 더 그랬습니다. 한인 팬들 사이에서도 티켓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저는 노인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았지만 그가 티켓 가격을 이미 한 번은 검색해봤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세탁소 계산대 아래 오래된 태블릿에 검색 화면이 열려있던 것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 안의 숫자를 저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노인의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빠듯했습니다. 세탁소 임대료, 유지비, 생활비를 빼고 나면 남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조금씩 보태주었지만 노인은 그 돈에 손을 대는 것을 내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짐이 된다고 느끼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용히 혼자서, 멀리서라도 괜찮다. 그날 이후 노인은 매일 밤 TV 앞에 앉았습니다. 중계가 없는 날에도 채널을 맞춰두고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그가 스스로에게 허락한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가까이 갈 수 없다면 화면으로라도 보겠다는 작고 조용한 타협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원이 있지만 닿지 못하는 사람, 그 거리를 스스로 받아들이기로 한 사람의 뒷모습이 그토록 쓸쓸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됐고 손흥민이 공을 몰며 달리는 장면이 화면 가득 펼쳐졌습니다. 노인은 여느 때처럼 앉아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언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이 화면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가 미세하게 흔들렸고 눈을 몇 번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꼬리 쪽에서 무언가가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이었을까요? 저는 그 순간 그것이 단순한 감동의 눈물인지 아니면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온몸이 먼저 알아채고 흘리는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마치 흘러내리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손흥민은 여전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탁소 안 낡은 의자에 앉은 노인은 그 달리는 모습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는 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소원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 장면이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날 밤 세탁소 문을 나서면서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그냥 기사로만 남겨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인의 뒷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TV 화면을 바라보던 그 눈빛, 닦지 않은 채 그냥 흘러내리도록 둔 눈물, 그리고 수첩에 적힌 그 짧은 문장. 저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사를 쓰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커서가 깜빡이는 화면 앞에 앉으니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인 커뮤니티 게시판을 다시 열었습니다. 예전에 박 노인의 건강 소식을 올렸던 그 게시판이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스크롤을 내리다가 멈췄습니다. 며칠 전 올라온 새 글 하나가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제목이 없었습니다. 본문만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짧게. LA에 사는 한 노인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저는 몸이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글을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닉네임조차 없는 완전한 익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40년을 타양에서 버텨온 한 노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암 투병 중이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의 마지막 소원이 단 하나라고 했습니다. 손흥민을 한번 가까이서 보는 것. 글은 길지 않았습니다. 읽는데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댓글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개였지만 제가 보는 사이에도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공감한다는 말, 눈물이 난다는 말, 어떻게 도울 수 없냐는 말. 누군가는 자신의 아버지가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자기 어머니도 비슷한 처지라고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각자의 방에서 같은 마음으로 모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글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게시판 안에서였습니다. 공유 버튼을 누른 사람들이 생겨났고 다른 한인 커뮤니티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한국어 SNS 계정들이 받아서 올렸습니다. 교포 사회 특유의 연결망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래 살아온 이민자들, 부모를 타지에 두고 떠나온 사람들, 혹은 낯선 땅에서 외롭게 버텨온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 글은 그들의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단순한 사연 하나가 그렇게 멀리까지 흘러갔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지켜보면서 한편으로 걱정이 됐습니다. 노인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반응할까? 그는 분명 원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짐이 되기 싫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관심을 받는 것 자체를 불편해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당장 세탁소로 달려가야 할지 아니면 이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LAFC 훈련장 근처에서 구단 관계자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인터뷰를 마치고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선수 몇 명이 훈련을 마치고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큰 기대 없이 그쪽을 바라보다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한 선수가 다른 동료들과 달리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멈춰 서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동료들이 웃으며 지나쳐갔지만 그는 시선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봤습니다. 손흥민이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거리가 있었고 화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만큼은 멀리서도 읽혔습니다.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굳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들여다보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가 옆에 있던 스태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무언가를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그가 한 말만큼은 짧은 침묵 사이로 제게까지 흘러왔습니다. 이 주소 맞습니까? 저는 그 순간 숨을 참았습니다. 그가 보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에 퍼진 그 글이 결국 여기까지 닿은 것이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올라온 짧은 글 하나가 세계적인 선수의 손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가려는 걸까? 그날 이후 저는 훈련장 근처를 다시 찾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이 주소를 확인하던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지만 저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려 하고 있다는 것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어질지 혹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끝날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취재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 순간 뛰어들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끼어들 여지가 없는 무언가라는 직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경기 날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LAFC의 홈 경기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들뜬 분위기였습니다. 한인타운 쪽에서도 경기 이야기가 골목마다 흘러나왔습니다. 식당 TV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유니폼을 입고 거리를 걷는 이들도 보였습니다. 손흥민이 이 도시에 온 뒤 처음 맞는 큰 경기였습니다. 기대감이 거리 온도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경기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취재 자격으로 프레스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경기장 안은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함성과 응원가가 뒤섞이며 공기 자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관중들의 얼굴에는 저마다의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들을 하나씩 훑으면서도 자꾸 다른 곳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함성이 가닿지 않는 곳, 한인타운 골목 끝에 그 세탁소를. 선발 명단이 발표됐고 손흥민의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관중석에서 함성이 터졌습니다. 그가 그라운드로 걸어 나올 때 경기장 전체가 그를 향해 기울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준비 운동을 하고 동료들과 짧게 이야기를 나누고 심판의 호루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그의 눈빛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조용하고 더 안쪽으로 가라앉아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경기에 집중하는 선수의 표정이기도 했지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경기는 처음부터 팽팽했습니다. 상대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전반전이 끝날 때까지 득점이 없었고 양팀 모두 기회를 만들었다가 놓치기를 반복했습니다. 관중들의 긴장감이 경기 흐름과 함께 출렁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손흥민은 공을 받을 때마다 날카로웠습니다. 수비 2명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움직임, 짧고 빠른 패스를 연결하는 순간들. 몸 어딘가에 무언가를 더 담고 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낀 건 아니었는지 옆자리 기자도 전반이 끝나고 나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유난히 집중하는 것 같지 않냐고.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후반 초반 손흥민이 움직였습니다. 측면에서 공을 받은 그는 속도를 높이며 수비 라인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수비수 한 명이 붙었지만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공을 밀어 넣었습니다. 네트가 흔들렸습니다. 관중석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일어섰습니다. 1대0. 팽팽하던 균형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세리머니를 할 때였습니다.
환호하는 동료들 사이에서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잦아드는 순간 아주 짧게 그의 시선이 한쪽을 향했습니다. 관중석이 아니었습니다. 그라운드 바깥 경기장 밖 어딘가를 향하는 것 같은 시선이었습니다. 몇 초도 되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슴 한켠이 조용히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기는 그 골을 끝으로 1대0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 휘슬이 울리자 경기장은 축제였습니다. 선수들이 서로를 끌어안았고 관중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취재진도 웅성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후 믹스트존 인터뷰 준비를 위해 자리를 옮기는 사람들, 경기 하이라이트를 편집하는 사람들.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라운드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봤을 때 저는 다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손흥민이 라커룸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이미 터널 안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혼자 그라운드 위에 서서 관중석을 한번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이더니 터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다른 날과 달랐습니다. 라커룸으로 들어간 그는 오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단 버스 출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믹스트존 입구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스태프가 다급하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그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당황한 것도 화난 것도 아닌 표정. 그냥 무언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버스 앞에서 기다리던 다른 취재진도 조금씩 웅성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수들이 하나둘 나와 버스에 올랐지만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스태프 한 명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어디 있냐고. 그 스태프는 잠깐 저를 보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개인 일정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차가 준비됐다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훈련장에서 그가 했던 말이 다시 귓속에 울렸습니다. 이 주소 맞습니까? 두 장면이 하나로 겹쳐지면서 저는 그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확인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경기를 마친 그날 밤 그는 경기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버스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취재 기자라면 당연히 움직였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선수가 경기 직후 구단 버스를 타지 않고 혼자 사라졌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기사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한동안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펜을 쥐고 있었지만 메모장은 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기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완전히 닫히기 전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감각이 더 강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인타운 방향으로 핸들을 돌렸습니다. 그가 탄 차는 이미 경기장을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도로는 경기가 끝난 직후 특유의 혼잡함이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차들이 신호마다 엉켜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아직 유니폼을 입은 채 걷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경기장 주변 식당들에서는 환호성과 건배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도시 전체가 승리의 열기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기의 한가운데를 빠져나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채로. 저는 차를 몰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가 정말 세탁소로 향하는 것인지, 혹시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연결짓고 있는 건 아닌지, 훈련장에서 우연히 들은 말 한마디와 오늘 밤 버스를 타지 않은 사실, 그 두 가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경기 중 그 짧은 시선, 라커룸에서 홀로 남아있던 시간, 그리고 차가 준비됐다는 스태프의 말. 그것들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인타운으로 들어서자 도로가 조금 한산해졌습니다. 경기장 근처에 들뜬 공기와는 달리 이쪽은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식당 몇 곳에 불이 켜져 있었고 가게 문을 닫는 소리가 골목 안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저는 세탁소 방향으로 천천히 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세탁소 쪽을 바라봤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이미 잠자리에 든 것 같았습니다. 골목은 고요했고 세탁소 앞 빨간 고무대야만 어두운 바깥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시동을 끄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어귀 쪽에서 헤드라이트 불빛 하나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어두운 색의 차였습니다. 속도를 줄이며 세탁소 쪽으로 다가오다가 조금 못 미친 곳에 조용히 멈췄습니다. 잠시 아무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한 사람이 내렸습니다.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고 간단한 차림이었습니다. 주변을 살피는 것도 아니고 서두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걸었습니다. 발소리도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 옆 얼굴을 잠깐 스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세탁소 앞에 서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한 번 들이쉬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마음속으로 가다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는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크지 않은 소리였습니다. 밤의 골목 안에서 조용하고 단단한 소리가 3번 울렸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발걸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시계를 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손길이었습니다. 어르신 계십니까? 그 목소리가 골목 안으로 낮게 퍼졌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확인이 필요 없었습니다. 훈련장에서도 경기장에서도 수없이 들어온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골목 안에서 이 낡은 세탁소 문 앞에서 들리는 그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카메라도 없었고 마이크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어두운 골목과 닫힌 문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선 한 사람만 있었습니다. 차 안쪽에서 작은 불빛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노인이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늦지 않으려고 왔다는 것을, 경기가 끝나자마자 버스도 포기하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왜 그렇게까지 서두른 것인지 저는 그때까지 완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세탁소 안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느리고 조심스러운 발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빛이었습니다. 세탁소 안쪽 깊은 곳에 켜진 작은 조명 하나가 열린 문틈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노란빛이었습니다. 오래된 전구에서 나오는 따뜻하고 낡은 빛. 그 빛 안에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이었고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작은 손전등을 쥐고 있었습니다. 막 잠에서 깨어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눈이 완전히 열리지 않은 채로 문 앞에 선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은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그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노인의 눈에 그는 그냥 한 청년이었습니다. 모자를 눌러 쓴 조용히 서 있는 낯선 청년. 노인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청년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허리가 굽혀졌습니다. 깊고 천천히. 고개가 내려가고 등이 수평에 가까워질 만큼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세탁소 문 앞에서 밤의 골목 한가운데서 그 청년은 노인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늦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골목은 고요했고 그 고요 안에서 그 목소리만이 또렷하게 존재했습니다. 저는 손잡이에서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목격하는 사람이 느끼는 그 감각, 함부로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감각이 온몸에 퍼져 있었습니다. 노인의 손전등이 흔들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하게, 그러다 점점 더 크게. 노인의 시선이 고개를 숙인 청년의 얼굴을 향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노인의 입이 열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은 소리로 떨리며 흘러나왔습니다. 혹시 너?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두 글자가 밤 안으로 퍼져나가는 순간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아온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는 것 같았지만 어깨가 먼저 흔들렸습니다. 수십 년을 혼자 버텨온 어깨, 아프다는 말 한 번 입 밖에 내지 않았던 어깨가 그 밤에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청년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무너지는 시간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우는 동안 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차갑지도 않고 어색하지도 않게, 마치 이 시간이 마땅히 흘러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하긴 했지만 그것이 슬픔은 아니었습니다. 오래 기다린 것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는 순간에만 느껴지는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문을 더 크게 열기 위해서였습니다. 손짓으로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움직였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골목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세탁소 안에서 흘러나오는 노란 불빛만이 유리창 너머로 아른거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안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이 그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무언가 따뜻한 것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한참 뒤였습니다. 세탁소 안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무언가를 꺼내는 소리, 그릇이 닿는 소리, 냉장고가 열리는 소리. 저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비로소 숨을 고르게 내쉬었습니다. 일상적인 소리들이었습니다. 밥상을 차리는 소리, 누군가를 맞이하는 사람의 소리. 40년을 혼자였던 사람이 오늘 밤만큼은 혼자가 아닌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취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 밤이 끝나기 전에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이 밤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 같은 감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유리창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작은 식탁, 마주 앉은 두 사람의 실루엣, 그리고 그 사이 식탁 위에 놓인 그릇 하나.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봤습니다. 빨간색이었습니다. 붉고 따뜻한 색이 유리 너머로 번지듯 보였습니다. 무엇인지는 멀리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비빔밥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취재 노트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유리 너머로 아주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떨리는 온기는 골목 바깥까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자리를 뜰 수가 없었습니다. 세탁소 불빛이 꺼지지 않는 동안 저는 핸들에 팔을 올린 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피곤함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 유리창 너머에서 무언가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 그 흐름이 끝나기 전에는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기자로서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 저는 그 밤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불빛이 조금 더 밝아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안쪽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장면에서 저는 그만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세탁소 바닥 위에서, 낡고 다른 장판 위에서 세계적인 선수가 천천히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앞에 모은 채 깊이 머리를 내렸습니다. 큰절이었습니다. 완전한 큰절. 이마가 바닥에 닿을 듯 몸 전체가 낮아지는 그 오래된 예법 그대로의 절이었습니다. 노인은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손을 뻗으려 했지만 그 손이 허공에서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자신 앞에 절을 올리는 청년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아까보다 더 조용하게, 아까보다 더 깊은 곳에서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큰절이 끝나고 그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노인과 눈을 맞췄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떨렸습니다. 제가 찾아뵈어야 했습니다. 그 말이 세탁소 안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유리 너머로 읽듯 바라보면서 왜 그 말이 그토록 무겁게 느껴지는지 생각했습니다. 찾아뵈어야 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노인의 사연을, 이 세탁소의 시간을, 그리고 이 사람이 40년 동안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는지를,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온 것이었습니다. 늦지 않으려고 서둘렀던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몇 번 열렸다 닫혔습니다. 그러다 겨우 나온 말이 아주 짧았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두 글자가, 아니 그 두 글자 안에 담긴 40년이 그 작은 세탁소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노인이 내온 것은 비빔밥이었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재료들을 끌어모아 만든 것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큰 상차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릇 안에는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담아본 적이 오래됐던 사람의 정성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비빔밥을 한 번 더 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릇을 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잘 먹어줘. 그가 한술 뜨는 것을 노인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맛있다고 하는 순간 노인의 얼굴에 무언가 피어났습니다. 오래 닫혀있던 창이 열리는 것 같은, 오래 묵어있던 것이 비로소 풀리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면서 비로소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 원했던 것이 사실 이것이었을지 모른다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냥 차려준 밥을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 하나였을지 모른다고. 이제야 고향 냄새가 난다. 노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유리 너머까지 닿지는 않았겠지만 저는 그 말을 들은 것처럼 느꼈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나올 것을 어딘가에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40년의 타양살이 끝에 허름한 세탁소 식탁 위에 비빔밥 한 그릇이 놓인 그 밤에 그 말 외에 나올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위기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노인이 주로 말하고 그가 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그가 말하고 노인이 들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나기도 했습니다. 짧고 조용한 웃음이었지만 그것이 유리창 밖까지 새어나올 때 저는 눈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이 세탁소에서 웃음소리가 난 게 얼마 만인지 노인 자신도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불빛은 더 따뜻해 보였습니다. 바깥은 차가웠습니다. 골목에는 사람도 없었고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작은 유리창 너머만은 달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좁고 낡은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서만큼은 무언가가 살아있었습니다. 오래 꺼져 있던 불이 다시 켜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헤어지기 전 그가 무언가를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멀리서는 정확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이었습니다. 노인이 그것을 받아 두 손으로 쥐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멀리서도 읽혔습니다. 감사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살아온 시간이 비로소 누군가에게 닿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가 세탁소를 나섰습니다. 골목을 걷는 그의 뒷모습을 노인은 문 앞에 서서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노인은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가 차에 올라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서도 한동안 그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이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을 때까지 저는 그냥 그 골목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밤 이 세탁소에서 일어난 일을 세상이 알게 될 때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만큼은 분명했습니다. 한국의 자존심이 무엇인지를 저는 오늘 밤 이 골목에서 배웠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며칠을 조용히 지냈습니다. 기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메모장을 펼치지도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정리하려 했지만 그날 밤 세탁소 골목에서 본 것들이 아직 가슴 안에서 가라앉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취재란 결국 거리를 유지하는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관찰하고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 그런데 저는 그날 밤 그 거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되찾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 노인을 다시 찾아간 건 사흘 뒤였습니다. 세탁소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같은 다리미, 같은 작업복, 같은 형광등. 그런데 노인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뭔가 무거운 것을 오래 들고 있다가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가볍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전에 그 얼굴 위에 드리워져 있던 어떤 그늘이 조금 거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커피를 건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인은 다리미질을 멈추고 천천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날 밤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둘 다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떤 대화는 말 없이도 이어지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인 노인의 사무실에 봉투 하나가 도착한 것입니다. 발신인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안에는 초청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LAFC 다음 홈 경기 VIP석 초청이었습니다.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노인의 회원수에 맞춘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봉투 안쪽에 접혀 있던 작은 메모지 한 장. 한글로 쓰인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있었기에 제가 있습니다. 노인의 회장이 저에게 연락을 해온 건 그 봉투를 받은 날 오후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냐고 어디서 온 것인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짐작은 했지만 확인된 것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서 오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메모지의 문장이 머릿속에서 반복됐습니다. 당신들이 있었기에 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을 낯선 땅에서 버텨온 사람들을 향한 그 시간을 알아봐 준다는 말이었습니다. 경기날이 됐습니다. 저는 그날도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프레스석이 아니라 VIP 구역 쪽을 먼저 찾았습니다. 노인의 어르신들이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들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보면서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흰 머리카락, 구분 등 천천히 내딛는 발걸음. 지팡이를 짚은 분도 있었고 서로의 팔을 잡고 걷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걸음 안에 있는 것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고개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주변을 살피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가 자신들의 자리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걸음이었습니다.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쭈뼛거리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나라의 골목과 시장과 세탁소와 식당 안에서 묵묵히 버텨온 사람들이 오늘만큼은 당당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알아봤습니다. 다른 분들과 함께 걸으면서도 그의 걸음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이 초청이 어디서 왔는지, 그 메모지의 문장이 누구의 것인지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듯이. 경기는 그날도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라운드보다 관중석을 더 자주 바라봤습니다. VIP석에 앉은 노인들의 얼굴이 자꾸 시선을 끌었습니다.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그분들은 조용하면서도 집중해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분도 있었습니다. 나지막이 응원을 중얼거리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들이 아까부터 제 눈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후반전 중반쯤이었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몰며 달려가다가 잠깐 속도를 줄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VIP석 방향으로 시선을 한 번 주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경기 중이었고 의도된 것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그 시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멀었습니다. 그라운드와 관중석, 스포트라이트와 어둠 사이의 거리.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거리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오래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이 제 안에 오래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끝나고 어르신들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웃으며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분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어떤 분은 경기장을 한번 크게 둘러보며 무언가를 마음에 담는 것 같았습니다. 박노인은 출구를 향해 걷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를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알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에게 단순한 경기 관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40년의 타향살이가 오늘 이 경기장 안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자리를 얻은 것 같다는 것을. 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 저는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인타운을 걷던 날부터 세탁소 문을 열던 순간부터 밤의 골목에서 불빛을 바라보던 시간까지 그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꺼내 펼쳤습니다. 쓰는 동안 여러 번 멈췄습니다. 단어를 고르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까지 담아야 하는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덜어야 하는지가 계속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취재란 결국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을 그때만큼 깊이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뒤 반응은 예상보다 컸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몇몇 방송사에서 추가 취재를 요청했고 SNS에서는 이 이야기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댓글 안에는 비슷한 사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생각난다는 말, 자신도 타지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말, 오래 연락하지 못한 어른이 떠오른다는 말. 박노인의 이야기가 수많은 사람들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반응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이 이야기가 처음부터 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것은 박노인의 이야기였고 이민 1세대 모두의 이야기였고 낯선 땅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으려 버텨온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뒤로도 저는 세탁소를 찾았습니다. 기사가 나간 뒤 노인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었고 가게가 새로 단장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다리미를 쥐고 같은 형광등 아래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그의 표정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의 표정. 오래 닫아두었던 것을 마침내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가 세탁소 한쪽 벽을 가리켰습니다. 유니폼이 걸려 있었습니다. 액자에 넣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옷걸이에 조심스럽게 걸어둔 것이었습니다. 등번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슴 부분에 작은 글씨로 사인이 적혀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가리키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저도 함께 바라봤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헤어지면서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제 후회는 없어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귓속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후회가 없다는 것은 다 이루었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모두 가졌다는 뜻도 아니었습니다. 살아온 시간을 부끄럽지 않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었습니다. 40년을 버텨온 사람이 마지막에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박노인은 그로부터 얼마 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세탁소 문은 그날도 열려 있었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다리미를 올려놓은 채였다고 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이웃이 발견했을 때 노인은 계산대 옆 낡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손에는 리모컨을 쥐고 있었습니다. TV는 꺼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식어 있었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 그는 그렇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장례는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멀리 있던 자식들이 왔고 노인의 어르신들이 왔고 이름도 모르는 단골 손님들이 꽃을 들고 왔습니다. 세탁소 앞 골목에 사람들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세탁소는 한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이 열렸을 때 벽에는 여전히 그 유니폼이 걸려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치우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유니폼 아래 누군가 작은 종이를 붙여놓았습니다. 노인이 남긴 것인지 아니면 그를 기억하는 누군가가 놓은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딱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인으로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문장 앞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이 문장이 누구에게 쓴 것인지 생각했습니다. 노인이 손흥민에게 쓴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쓴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40년을 이 낯선 땅에서 한국인으로 살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쓴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문장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타국에서 40년을 버텨낸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다리미를 놓지 않았습니다.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짐이 되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온 방식이, 그가 지켜온 것들이, 그리고 그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지던 그날 밤이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안에 닿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남긴 것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쉽게 지워지지 않는 것. 저는 지금도 가끔 그 골목을 지납니다. 세탁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간판은 여전히 희미하고 쇼윈도는 여전히 뿌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앞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이 느려집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자존심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매일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 것, 그것이 자존심이라는 것을. 박 노인은 그것을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알아본 한 선수가 아무도 모르게 그 골목을 찾아갔습니다. 한국의 자존심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지금도 망설임 없이 그 세탁소를 떠올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손 선수를 응원해 주신다면 세계 최고라고 댓글을 적어주세요. 40년을 타양에서 버텨온 한 노인과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찾아간 한 선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도 조금이나마 닿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